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용론 연구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2주차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제 이제 수업을 화용론 연구를 한 학기 동안 선택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업은 이제 일주일 한 학기 동안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저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방이 있으니까 화용론 연구라는 그런 검색어를 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준방이라든지 그 밖에 기타 공고 같은 것 우리 좀 블랙보드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최대한 공고는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꼭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 화용론 이제 조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용론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그래서 그 이번 주부터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이번 주 차에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 이제 화용론을 새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하여간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좀 아셔야 앞으로 그 수업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 2주차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지금 저 9월 9일인데요. 9월 9일 12시에 그 준방을 이제 개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톡방에 이제 그 준방 주소를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준방을 확인하시고 12시에 우리 실시간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입니다. 당연히 대면 수업 아닙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 12시에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12시부터는 이제 조 구성이라든지 주제 배분, 저 발표할 주제 배분, 그 다음에 날짜를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제 앞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상적 발화 모형을 통한 그 화용론 조망, 오늘 저 2주차에 수업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용론을 지금 조망하는데 이상적 발화 모형을 통해서 그렇게 저 화용론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용론은 담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담화란 개인 담화와 대화로 나누어지는데요. 개인 담화는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을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담화는 스토리텔링과 프레젠테이션을 합친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 플롯이 갖춰져 있는 이야기 있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뭐 설득이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뭐 소개팅을 통해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고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것도 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혼자 말하는 것을 하여간 개인 담화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설득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합친 것인데, 프레젠테이션은 좀 작게 그냥 여러분들 시청각으로 그렇게 PPT를 보여주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1대1로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조차도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발화하는 것이고요. 개인 발화는. 그 다음에 글의 텍스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혼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혼자 쓰는 것이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모양을,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근데 대화 있죠? 대화. 그 담화는 개인 담화와 대화로 나누어지는데, 대화는 둘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어떤 화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지요. 둘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사,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개인 담화하고 차이가 나죠. 개인 담화는 한 사람만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대화란 여러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 기회를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좀 대화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겠죠. 대화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혼자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그런 사람은 대화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형론은 담화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어학, 통설원, 의미론 이런 등보다 자연 언어를 다루면서 실제적입니다. 자연 언어라는 것은 우리 그 이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학문을 위해서 그 뭐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런 말을 실제 사용하나요? 통사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문장 그 구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상적인 문장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 그런 것을 자연 언어라고 하는데 자연 언어를 다루면서 화형론은 되게 실제적이죠. 그래서 화형론을 프래그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실용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그 언어학에서 생각했던 것, 그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언어학자라고 생각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언어학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좀 이상화된 그런 이제 그 언어를 과학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과학자 뭐 공대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학자하고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언어학자하고는 좀 많이 현실적으로 다른데 이런 점을 좀 타파하고자 우리가 언어라는 게 꼭 이상화된 것만 연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 언어를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문제의식에서 화형론이라는 게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실용론 프래그매틱스라고 그렇게 이름하면서 화형론 연구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화형론의 연구 목적은 실제적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화를 잘하게끔 하는 것, 즉 앞에 나와서 발표도 잘하게 하고 대화도 잘하게 하고 하는 것이 화형론 연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래그매틱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화형론 연구를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실제적이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석사 이제 박사 받으실 테니까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화행에 관련된 것도 대단히 막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논문을 좀 시원찮아하는 그런 대단히 좀 보수적인 그런 연구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좀 화용론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실용론, 프래그매틱스, 화용론이니까 우리는 실제 대화를 다뤄야 되고 결국 그 연구 목적은 담화를 잘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화용론 연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담화 중에 대화를 다룹니다.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담화 중에서 개인 담화는 다루지 않고 대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연구된 화형론의 여러 규칙들의 위계를 정해서 그 위계에 따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화형론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규칙들은 공손이라든지 화행이라든지 협력원칙 이런 것 따위인데 이들과 함께 다른 규칙을 더해서 이들 간의 위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 발화 모형입니다. 이상적 발화 모형을 보면서 대화를 잘하는 법을 학습하고 앞으로 배울 화형론을 조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상적 발화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상적 발화 모형은 화형론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발화 모형은 이렇게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이제 밑에 있는 게 협력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발화 전략이 가장 밑을 깔아주고 있고요. 그 위가 발화 목적, 우리가 흔히 화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명령이라든지 명령은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 진술화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화 목적이에요. 진술화행은 진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명령화행은 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유화행은 청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응대화행은 응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화 목적과 화행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화 목적과 화행 요거는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배치되는 게 공손경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손이라는 것, 우리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위아래 위계가 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누가 위인가를 되게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좀 구분이 가야 돼요. 그게 좀 하여간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아래 구분이 가서 위아래가 이제 배치가 돼야 서로 좀 대화도 되고 그러는 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좀 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공손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여성도 중요하게 여성 사회에서도 위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도 봅니다만, 하여간 좀 그 남성들한테 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성한테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여러분보다 좀 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반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요 아래 뭐 발화 전략이란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먹혀요. 발화 목적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화 내용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손 경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손이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하며 위에 배치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손 경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윈윈 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윈 균형이라는 것은 서로 그러니까 저기 그 말하는 사람 서로 간에 서로 그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보지 않고 서로 간에 그 이득이 되는 것이어야 그래야 대화가 이제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누구 하나만 이득이 되고 누구 하나는 이득이 없고 즉 윈 루즈죠. 그 다음에 나는 지고 너는 이겼다. 루즈 윈이고 둘 다 완전히 2판 4판으로 둘 다 지는 그런 게임 루즈 루즈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손을 지켰다고 실제 이제 대화가 끝났을 때 서로 간에 만족을 느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을 다음에 또 기분 좋게 만나느냐 아니면 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런 것까지 좀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윈 균형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대화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게 바로 사회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아래 이제 얘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서로 이렇게 그 도둑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도둑들끼리 서로 어느 지역에 그 어느 사람이 이제 물건을 훔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협력 원칙, 발화 전략 잘 지키고요. 발화 목적 훔치지 않은 거 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손 경륜도 서로 간에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이득을 얻는 거니까 윈윈 균형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올바른 대화냐? 그렇게 그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올바른 대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회 가치 측면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남의 물건 뺏는 거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오션스 시리즈나 뭐 이런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고약한 그런 부자의 돈을 훔치고 뭐 이런 의적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뭐 그 실제로 보면 이제 도둑들이라는 게 다 감옥에 갈 만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 가치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좀 낮은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아무리 이런 걸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그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이상적인 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발화 모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 수업을 쭉 진행을 해 나갈 텐데요. 전략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전략이 성공적이냐 비성공적이냐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이상적 발화 모형 요 이제 피라미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니까 요 이상적 발화 모형은 꼭 여러분들이 옆에 두시고 외우시면 좋고요. 옆에 두시고 제 앞으로의 설명을 발화 전략에 관련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 그 2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이상적 발화 모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것은 아까의 사회 가치였죠. 그 다음에 둘째 상위에 위치한 것은 윈윈 균형이고 셋째 상위에 위치한 건 공손 경륜이었습니다. 넷째 상위에 위치한 건 발화 목적에 해당하는 화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하위에 위치한 건 협력 원칙과 발화 전략이었습니다.
이상적 발화 모형을 설명하면 이상적인 발화를 위해서는 협력 원칙을 지켜야 하며 발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협력 원칙 지켜야 되고 발화 전략 가장 아래 바닥을 깔아주는 것들이죠. 발화 전략은 협력 원칙을 지켜야 하고 발화 전략을 위해서는 협력 원칙이 어겨지는 일도 있기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서 같은 자리에 위치하였고요. 자, 그다음에 발화 목적 즉 화행을 위해서는 협력 원칙이 어겨지기도 하고 발화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발화 전략이 선택되는 것이므로 발화 목적은 이들의 상위, 즉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협력 원칙과 발화 전략의 상위에 위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공손경률은 발화 목적, 협력 원칙, 발화 전략의 상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발화는 발화 태도가 중요한데 그 공손경률이요. 발화 태도가 중요해요. 발화 태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공손경률입니다. 공손을 지키지 않으면 발화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고 달성하여도 뒤끝이 개운치 않습니다. 공손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 원칙이 어겨지는 일은 흔하며 공손이 없는 발화는 발화 전략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몰상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 공손이 상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자, 공손이 없는 발화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협박, 강요, 고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드러내고자 해요. 비밀을 얻고자 하는데, 그 협박, 강요, 고문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주 쉽게 비밀을 여러분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몰상식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손이 없어요. 공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자행이 되는 그런 사회라면 바로 그 이상적인 발화 모형 아니죠.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다.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손이 없는 발화 전략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략에 다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손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이기에 공손이 상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손 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윈윈 균형입니다. 상대가 너무 공손해도 뒷맛이 개운치 않는 것이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공손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하여간 너무 이렇게 공손하면 제가 이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제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공손한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그 편한 관계가 좀 좋은 것이지, 이게 너무 공손하면, 하여간 좀 제가 저 사람이 나에 비해서 너무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손하면 상대가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대화 참여자는 이상적인 상태라면, 즉 대화 참여자가 양심적이라면 모두가 만족하는 대화를 원하며 그래야 뒷맛까지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윈윈 균형이 중요한 것이고요. 최상의 이점은 사회 가치입니다. 사회 가치에 결격이 없어야 이상적인 발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가치가 없는 것, 도둑질을 하다든지 사기를 치자고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사회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가치에 결격이 없어야 이상적인 발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 가치부터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회 가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사회 가치는 가장 상위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가치란 가장 상위에 위치했죠. 그 이상적 모형에서, 그 발화 모형에서 사회 가치란 그 발화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뜻하는 말로서 법률, 도덕 따위의 사회 규칙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도덕 이런 게 사회 가치예요. 아무리 합의 규칙들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면, 즉 사회가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이상적 대화라고 할 수 없겠죠. 가령 도둑들 아까 얘기 들었죠. 도둑들끼리 도둑질하자는 공모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아무리 협력 원칙을 잘 사용하고 발화 전략을 잘 사용하며 목적을 잘 달성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서로 윈윈 균형을 도둑질한 것을 균등하게 배분하자 등을 잘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상적 발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가치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며 사회 가치의 결격이 없어야 이상적 발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번에 윈윈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위에 위치한 윈윈 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윈 균형이란 대화 참가자 모두가 발화 목적을 달성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화 참가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태이고 대화 참가자 모두가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만족하고요. 모두가 불만이 없는 상태. 이런 게 윈윈 균형이 되겠습니다.
발화나 대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참고로 윈윈이 있다면 윈 루즈, 루즈 윈, 루즈 루즈가 있을 것입니다. 윈 루즈와 루즈 윈은 불균형의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이 발화 목적을 달성하고 어느 한쪽은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한쪽은 불만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인 대화라고 가정하면 윈 루즈는 화자 1이 발화 목적을 달성했으나 화자 2가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고 루즈 윈은 루즈 윈은 화자 1이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화자 2가 발화 목적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루즈 루즈는 균형 상태이긴 하지만 대화 참여자 모두가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고요. 윈 루즈 루즈 윈 루즈 루즈는 반드시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참여자가 나오는 구조이며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윈윈이 서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윈윈 균형은 실제 대화 세계로 가면 훨씬 복잡하고 개별적입니다. 윈윈 균형을 분석할 때 대화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 간의 인간관계,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것은 매우 복잡하게 자, 30년 동안 친한 사이에 30년 지기, 아주 친한 그 친구를 지기라고 그러죠. 그 사이의 대화를 분석하려면 30년 동안에 둘 간에 있었던 일, 가끔 있었던 배신감을 뛰어넘는 극복이나 무마의 사례, 그 일로 인한 끈끈함을 등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30년 지기가 두 명이 만났는데 한 명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30년 동안에 쌓아온 우정이라는 게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30년 동안 들어와도 이 사람이 불만이 없거나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간 좀 복잡하고 개별적이지 이게 뭐 일반화돼서 그렇게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의 그런 관계를 알아야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윈인지 윈루즈인지 루즈윈지 루즈루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윈윈 균형은 매우 개별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만이 없을 것 같은 대화에서도 심한 불만을 느끼는 대화 참여자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둘 다 대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되게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불만이 있을 것 같은 대화에서도 그간의 은혜 등을 고려하여 불만을 느끼지 않는 대화 참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사람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간의 은혜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예, 이런 대화 참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윈윈 균형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대화 참여자에게 설문을 통하여 알아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대상으로 삼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난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화나 발화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불만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이 바람직한 대화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윈윈 균형은, 예전에 보면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게 이제 1999년 한 세기 말쯤에 아마 유행을 했던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윈윈 균형이 그때 이제 그 책에 나온 개념이 윈윈 균형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윈윈 전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서로 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해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책이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윈윈 전략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윈윈 전략을 윈윈 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상적 발화 모형에 제가 도입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송 경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손 경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손 경률은 공손의 바로 이제 우리 세 번째 세 번째 상위 칸에 위치한 사회 가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윈윈 균형 아래에 위치한 그런 등급인데요. 공손의 문제를 대화에 작용하는 원리로 보는 여러 학자들은 공손이 어느 보편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공손 원리의 하위 경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공손 경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리츠의 것인데요.
유명한 것이. 한 표현이 공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기 위한 허용성의 기준으로 간접성의 기준, 부담 이익의 기준, 선택의 기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 아래 요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된 그런 기준은 간접성의 기준이란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라수반 행위와 그 목표 사이의 거리, 즉 간접성의 정도가 클수록 공손하다는 것이고, 부담 이익의 기준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주는 부담의 정도가 작고 이익이 많을수록 공손하고요. 자,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란 청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공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리치는 공손 논리의 하위 경규를 나타내었는데요. 자, 리치의 공손 논리 보시면 요령의 경률 1번,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그 다음에 그 동의의 경률, 동정의 경률까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치의 공손 논리는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화용론을 배웠다고 하면 두 번째로 유명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원리는 그 아래 이제 협력 원칙이 나오거든요. 협력 원칙, 협력 경률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래 배우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유명한 경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리치의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의 공선 원리,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동지의 경률 이렇게 6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국을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높임법도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이 대단히 좀 공손하고 다른 나라는 그야말로 뭐 공손하지 않은 채로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다 돌도끼로 때려 죽이고 다 모든 걸 갖는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되게 국수적이고 되게 좁은 생각이죠. 그 외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손이 없을까요? 아무리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연 공손이 없을까요? 공손이라는 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있고, 그 혹시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는 게 서양 사람들의 매너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좀 부러워하잖아요. 즉 그 사람들에게 공손의 개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높임법을 쓰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좀 그런 수준이 높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높임법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간 그런 그 공손에 관련된 것을 좀 보편적으로 볼 때 가장 좀 그 공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끝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6가지 경률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령기 경률을 볼까요? 이게 텍트 이거 지금 가려졌는데 TACT예요. TACT. 그래서 텍트라는 게 요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눈치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재치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령의 경률은 눈치의 경률, 재치의 경률 이렇게 다 번역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저 요령의 경률로 그렇게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은 최대화하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 관련된 거네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 최소, 이익은 최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의 경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의 경률은 자신에 관련된 거예요. 즉 화자에 관련된 것. 화자의 이익은 최소화하고요. 화자의 손해는 최대화하고. 즉 손해, 이게 부담, 비슷한 말인데요. 자신의 화자의 부담은 화자의 손해는 최대화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칭찬의 경률을 보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하고요. 자, 반대로 이제 겸양의 경률은 역시 이거 화자 자신에 관련된 거네요. 자신에 대한 비난은 최대, 칭찬은 최소화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동의의 경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 경률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 최소,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동의는 최대. 자, 제일 밑에 있는 동정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반감을 최소화하라고 동정은 최대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에 제시된 6가지 경률들은 뭐는 최소화라는 소극적 공손 표현 1과 뭐는 최대화라는 적극적 공손 표현 2가 한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소문자로 작은 소문자 로마자 숫자요.
1, 2로 이루어져 있는데 1이 이제 소극적 공손 표현이고 2는 이제 적극적 공손 표현이고 1은 이제 최소화하라는 표현, 그 다음에 2는 이제 최대화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저 소극적 공손 표현, 적극적 공손 표현 이런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소극적 공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있죠.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게 소극적 공손 표현입니다. 바운더리요. 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적극적 공손 표현은 자신의 저 직위를 지켜주는 것, 지위를 지켜주는 것, 요게 어떤 사람의 지위를 지켜주는 게 적극적 공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소극적 공손, 그 소극적 체면, 체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소극적 체면. 하여간 그런 체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화형론 책에 공손 부분 읽어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적극적 공손 표현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지켜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의 좀 소극적인 면을 좀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 공손 표현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회적인 지위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이제 뭐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좀 사회적인 그런 적극적인 모습, 이런 것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 공손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운더리를 침해받았을 때 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즉 소극적 공손 표현이 더 중요할까요? 적극적 공손 표현이 더 중요할까요? 요거는 소극적 공손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 중 1형, 즉 소극적이 2형, 적극적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극적 공손이 적극적 공손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런 바운더리를 침해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좀 기분이 안 좋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겉에 이렇게 지위를 조금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좀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겉에 이제 지위가 인정을 못 받는 것보다도 그런 이제 바운더리를 여러분들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받았을 때 더욱더 기분이 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공손 표현이 적극적 공손 표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교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2교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